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부키입니다. 오늘은 허먼 멜빌의 모비딕 가져왔는데요. 먼저 허먼 멜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819년 8월 1일 뉴욕에서 태어났다.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만 1832년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사망해 은행원, 점원, 교사, 상선의 사원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게 된다. 1841년 포경선 선원으로 항해를 떠나 선장의 포갑과 경호 탓에 이듬해 탈주해 타히티 섬을 비롯한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들에서 생활했다. 1843년 미 해군에 입대했고 제대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첫 장편소설 타이피를 집필한다. 1846년과 1847년에 각각 출간한 타이피와 옴으로 모험작가로서의 명성과 인기를 얻는다. 이어 작가적 야심을 발휘한 작품들을 선보이나 평당과 독자 모두에게 외면당한다. 1850년 그의 문학적 여정의 동반자인 너세년 호선을 만났고 이듬해 출간한 6번째 장편소설 모비딕을 그에게 헌정한다. 하지만 이 작품 역시 생소한 형식과 신성모독적 서술 탓에 혹평을 받는다. 1860년부터는 시작에 매진하지만 더는 작가적 명성을 누리지 못한다. 선원 빌리버드를 미완으로 남긴 채 1891년 심장발작으로 사망했다. 나 이슈미얼은 그런 겁없는 선원 중 하나였다. 나의 외침은 다른 이들의 외침과 더불어 큰 소리로 울려 퍼졌고 나의 맹세는 그들의 맹세와 하나로 뭉쳐졌다. 내가 더욱 큰 소리로 외치고 나의 맹세에 더욱 망치질을 해서 그 맹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했던 것은 내 영혼의 두려움 때문이었다. 마음속에서 격렬하고도 신비로운 공감이 일었다. A의 부에 달랠 수 없는 원한이 마치 내 것인 양 느껴졌다. 다른 선원들과 함께 끔찍한 복수를 해주리라 맹세한 그 고래의 내력을 알아내고자 나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에 바짝 귀를 기울였다. 지난 얼마간의 세월 동안 보통 향유고래를 쫓는 고래잡이들이 자주 드나드는 문명권 밖의 바다에서 무리로부터 외따로 떨어진 흰고래가 이따금 출몰하곤 했다. 하지만 그 고래잡이들 모두가 흰고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흰고래의 존재를 알고 직접 목격한 고래잡이들은 비교적 소수에 불과했고 그것이 흰고래임을 알고 실제로 그것과의 싸움에 도전한 고래잡이들의 수는 극히 적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포경선들이 지구 전역의 바다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고 그중 많은 배들이 외딴 해역을 따라 대담한 모험을 감행한 탓에 심지어 1년이 지나도록 새로운 소식을 전해줄 그 어떤 배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몇몇 배들이 이런저런 때와 이런저런 장소에서 비정상적으로 크고 흉포한 향유고래와 마주쳤으며 그 고래가 자신을 공격한 이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전한 것은 분명 사실이다. 어떤 이들은 바로 이 고래가 분명 모비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 터무니없는 추측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향유고래 포경업계에서는 잡으려던 바다괴물이 대단히 흉포하고 교활하며 저기에 차있던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았기에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모비딕과 싸웠던 사냥꾼들은
그 고래가 불러일으킨 기이한 공포감의 원인을 고래 자체보다 향유고래 포경업계 전반이 지닌 위험 탓으로 돌렸다. 에이헤브와 흰고래 사이의 재앙 같은 만남도 지금껏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리고 전에 흰고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면서 그 고래를 우연히 목격하게 된 이들은 모두가 대담하고 용감하게 다짜고짜 보트부터 내려 다른 종의 고래들을 쫓을 때처럼 흰고래를 쫓았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에는 결국 커다란 재앙이 뒤따랐는데 팔목과 발목을 삐거나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몸의 일부를 먹히거나 하는 경우를 넘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치명상을 입기도 했다. 계속해서 그처럼 끔찍한 반격을 당하게 되자 모비딕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늘어가고 쌓여만 갔다. 흰 고래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용감한 여러 사냥꾼에게까지 전해져 그들의 용맹함을 뒤흔들어 놓기에 이르렀다. 온갖 종류의 해괴한 소문은 과장되어 돌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치명적인 조우에 관한 실화들을 더욱 소름 끼치는 것으로 만들었다. 본래 놀랍도록 끔찍한 모든 사건에서는 믿을 수 없는 소문이 부러진 나무에서 버섯이 자라듯 저절로 생겨나는 데다 특히 바다 생활에서는 조금이라도 그럴듯한 분위기를 풍기기만 해도 해괴한 소문들이 달라붙어 불어나는 정도가 육지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바다가 육지를 능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따금 포경업계에 도는 소문들의 놀라움과 두려움의 정도는 바다의 다른 모든 업계를 능가한다. 고래잡이라고 해서 모든 선원에게 대물림되는 무지와 미신적 성향에서 예외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래잡이는 모든 선원 중에서도 바다에서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놀라운 존재들과 직접 조우할 가능성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다에서 가장 놀라운 존재들과 얼굴을 마주한 채 그것들을 직접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손으로 아가리를 벌리며 그것들과 대결한다. 아무리 먼 거리를 항해하고 수많은 해안을 지나도 조각된 벽난로와 태양 아래 쾌적한 장소에는 이르지 못하는 외딴 바다에서의 고독함. 그처럼 외딴 위도와 경도에서 그런 일에 종사하는 고래잡이는 자신의 공상을 더욱 부풀려 수많은 새끼를 치게 만드는 영향력들에 최대한 둘러싸이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광막한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전해지면서 한껏 덩치를 불린 흰골에 대한 소문이 마침내 온갖 무시무시한 연상들 및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초자연적 힘에 대한 암시들과 뒤섞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비딕에게 실제 모습과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공포가 부여된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마침내 많은 이들이 흰고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므로 고래잡이들 중 그 위험한 아가리에 기꺼이 맞서려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에는 그보다 더 중대하고 실질적인 다른 요인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향유고래가 본래 지녔던 위신, 즉 다른 모든 리바의 어떤 종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고래라는 믿음은 고래잡이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 그린란드 고래나 참고래와 싸움을 벌이기에 충분할 만큼 똑똑하고 용감한 고래잡이들 중에서도 전문적인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무능력함, 소심함 등을 이유로 향유고래와의 싸움을 정중히 사양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세상과 떨어져서 아득히 먼 절에를 몇천 마일을 가도 몇 년이 걸려 해안을 찾아가도 끌로 조각한 벽난로의 바닥돌 하나 만날 수 없었고 또 그처럼 해가 비치는 곳에서 기쁘게 맞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위도도 아득히 먼 그 바다 위에서 나날이 하는 일도 그런 일이고 보면 고래잡이들은 여러 가지 주문에 사로잡힌 것처럼 되고 그 공상은 부풀어 가끔 터무니없이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흰 고래의 헛소문도 광막하고 거친 바다 위를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동안 차차 커져서 나중에는 온갖 망상의 그림자로 부풀어 도깨비로 태아를 잉태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모비딕에 대한 공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드문 것이 되었다. 따라서 흰고래의 이름만 듣고도 이 무서운 공포에 빠져버린 고래잡이들은 대개 그 위험한 턱을 향하여 덤벼들 용기를 잃어버리고 만다. 게다가 거기에는 좀 더 실제적이고 생명과 관련된 심리적인 영향도 작용한다. 오늘날에도 향유고래 그 자체가 옛날부터 차지했던 특수한 지위, 곧 다른 모든 고래 종류와 비교할 수도 없이 무서운 것이라는 관념은 포경자 일반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요즘에도 큰 고래에게라면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총명하고 용감한 사람들 중에 솜씨가 미숙하기 때문인지 무능하기 때문인지 또는 겁쟁이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향유고래와 싸울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당수의 고래잡이, 특히 미국 이외의 여러 나라 사람들 중에서 한 번도 향유고래와 부딪힌 일이 없어 그 고래에 대한 지식이란 그저 옛날부터 부키에서 잡히던 이름도 없는 고래라고만 알고 있을 뿐인 사람들은 창고에 웅크리고 앉아서 화롯가에 앉은 어린이들이 옛날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는 것처럼 남양 고래잡이의 기이하고 괴상한 이야기에 가슴을 두근거리는 것이다. 또한 이 대향유고래의 엄청나게 웅장한 모습이란 그를 향하여 돌진하는 뱃머리에 서는 사람 외에는 똑똑히 볼 수가 없다. 오늘날에는 체험에 의해 그 괴력이 확인되고 있지만 옛날 전설시대에도 이미 그것을 짐작했었던 것일까? 올라센, 포벨슨 같은 박물학자들의 책에도 향유고래는 단순히 바다의 다른 생물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흉포성을 지니고 있어 항상 사람의 피에 굶주려 있다고 씌어져 있다. 아니 퀴비와 같은 근대 사람들 사이에도 거의 이와 가까운 인상의 기록이 남아있다. 사실 퀴비의 남작은 그의 저서인 박물지에 한번 향유고래가 모습을 나타내면 모든 어족들은 상어도 예외 없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공포에 떨고 달아나려고 허둥지둥하다가 가끔 바위에 몸을 심하게 부딪혀 금세 죽어버린다고 쓰고 있다. 그 후 실제로 어업자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러한 기술은 정정되었다지만 그 무서움 때문에 포벨슨의 피에 굶주렸다는 말에 이르기까지 향유고래에 대한 미신은 포경업에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되살아나곤 했다. 그러므로 이 모비딕에 대한 유래와 소문을 듣고 겁을 먹을 때마다 대부분의 고래잡이들은 향유고래를 잡기 시작하던 초창기에 오랫동안 큰 고래잡이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새롭고 위험한 전투에 임하는 배의 태우기란 무척 힘들었던 일이며 그들이 다른 고래를 쫓는다면 몰라도 향유고래 같은 도깨비를 쫓아가서 창을 던진다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입버릇처럼 하던 말들을 회상하게 됐다. 다시 말해 그런 짓을 하면 저 세상에 휙 집어 던져질 뿐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 훌륭한 참고가 될 문헌의 수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정에도 꺾이지 않고 굳이 모비딕을 쫓아보려 했고, 또한 그 고래에 대해서 희미하고 막연하게 들었을 뿐 그 참사의 구체적인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했고, 그에 딸린 미신 이야기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놈이 덤벼들면 싸움을 사양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꽤 많았다. 그런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드디어 이 흰고래와 결부시키게 된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모비딕이 공간을 초월해 있어 꼭 같은 시각에 양극의 위도에서 나타났다는 비현실적인 망상이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의 미망이란 구제할 길이 없지만 그럴듯한 이 말에 사람을 홀리는 힘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류의 신비는 오늘날의 가장 수준 높은 학술 조사로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한편 수면 아래 향유고래의 비밀 통로는 그것을 쫓는 자에게도 대부분 불가해하므로 때로 거기에 대한 기괴하고 모순된 고찰이 생겨난다는 것도 신기할 것은 없다. 특히 물속 깊이 잠수한 후 놀랄 정도의 속도로 아주 먼 곳에 모습을 나타낸다는 불가사의한 사실이 그렇다. 태평양의 북쪽 끝에서 잡힌 고래의 몸에 그린란드 해에서 찔린 작살의 날이 꽂혀있던 일은 아메리카나 영국의 포경선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고, 또 수년 전에 스코스비의 권위 있는 글에 기록되기도 한 일이다. 더구나 이런 경우 이 멀리 떨어진 두 공격 사이에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어떤 고래잡이들은 북수항로는 인간에게는 수수께끼지만 고래에게는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산 인간이 산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고 보면 옛날에 전해진 갖가지 괴담, 이를테면 포르투갈의 스트렐라 산꼭대기 근처에는 그 수면에 난파선이 떠오른 호수가 있다거나, 더욱이 이상한 것은 시큐러스 가까운 아레투사의 샘은 성지에서 지하수로를 통해 솟아나온다느니, 과 같은 황당한 이야기와 포경자의 현실은 거의 비견될 만하다. 그런데 언제나 이런 괴이한 일에 실제로 접촉하고 있는 포경자들이고 보면 흰고래가 맹공격을 받으면서도 용기에 빠져나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안 이상은 그 미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 이상한 점이 없을 것이다. 모비딕은 공간을 초월할 뿐 아니라 불멸의 존재다. 그러니까 옆구리에 창이 숲처럼 꽂혀 있다 해도 상처 하나 입지 않고 헤엄쳐 간다. 그리고 드디어 끈적끈적한 피를 뿜어 올리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것도 속이기 위한 요술에 지나지 않고 순식간에 몇백 리구나 멀리 떨어진 맑은 파도 위에서 피에 더럽혀지지도 않은 물을 뿜어 올리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비록 이런 괴상한 공상에 휩싸이지 않더라도 이 괴물의 체구와 대담성에는 비할 수 없는 격렬함이 있어서 사람들의 상상력에 깊이 호소한다. 그가 다른 향유고래와 특히 뛰어나게 다른 점은 유별나게 거대하다는 것보다도 이미 여기저기서 밝힌 일이지만 특이하게도 눈처럼 하얗게 주름 잡힌 머리와
피라미드처럼 높게 빛나는 흰 혹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끝없이 넓은 바다의 먼 데서도 그를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몸의 다른 부분도 수의 같은 하얀색 줄무늬며 얼룩이 가득히 덮여있기 때문에 흰고래란 특유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인데, 대낮에 아주 푸른 파도 사이에 미끄러지며 황금빛 섬광이 섞인 젖빛 거품을 은사처럼 뒤로 끌며 가는 그 선명한 광경을 보면 누구나가 그 이름이 아주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고래의 근원적인 공포감이 따라다니게 된 것은 다만 그 보기 드물게 거대한 몸체와 눈부신 색채 또는 괴기한 형태를 한 아래턱 같은 것이었다기보다는 그 투쟁에 있어서 몇 번인지도 모르게 발휘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유례 없이 흉악한 교활함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그가 기만하는 듯 달아나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두려웠다. 의기양양 추격하는 사람의 앞쪽을 아주 낭패한 듯 달아나는가 싶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역습해와서 보트를 산산이 부숴버리기도 하고 혼비백산에서 본선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았다. 물론 그와 비슷한 참외란 육지에는 그다지 전해지지도 않았지만 이 포경업에서는 그다지 신기한 일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흰고래에게 입은 해는 흰고래가 진작부터 꾸미고 있던 사악한 모략의 탓으로 여겨져서 그에 의해서 부서지거나 죽거나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도저히 무지한 생물에게 당한 침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고 보면 필사적으로 흰고래를 쫓던 사람들이 부서진 보트의 파편과 찢겨서 가라앉는 동료의 사지가 떠도는 가운데서 흰고래의 무서운 분노로 일어난 순백의 물거품을 헤쳐나와 마치 생일이나 결혼식 날처럼 밝은 햇살이 비치는 잔잔한 바다에 당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미칠 듯한 격분에 불타오르는지는 능히 상상할 수 있다. 보트 세 척이 흰고래 주위에서 구멍이 뚫려 가라앉고 있었고 노도 사람도 소용돌이치는 조수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단검을 높이 치켜든 선장이 파손된 뱃머리에서 아칸사스의 결투자처럼 고래를 향해 덤벼들어 적의 생명 깊숙이 그 6인치의 칼날을 미친 듯 찌르려고 했다. 그 선장이 바로 에이허브였다. 그러자 대번에 모비딕은 그 낫모양의 아래턱을 밑에서 들어 올렸는가 싶더니 마치 들의 푸른 풀을 베는 소년처럼 에이허브의 다리를 잘라버리고 말았다. 터번을 두른 터키 사람도 베니스나 말레이의 용병도 그만큼 노골적으로 잔인하게 덤벼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거의 숙명적이라고까지 할 흰고래와의 격투 이래로 에이허브가 흰고래에 대해서 미칠 듯한 복수심을 줄곧 품어왔다는 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복수심에서 더욱 무서운 것은 미친 사람처럼 된 에이허브가 그 몸에 받은 참회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정신적인 분노도 전부 모비딕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치부해버린 점이었다. 그에게 있어 눈앞을 유유히 헤엄쳐다니는 흰고래는 자신의 몸을 조금씩 먹다가 끝내는 심장과 폐장도 그 절반을 먹어 없애고 마는 어떤 사악한 마의 집념이 뭉쳐져서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 이 걷잡을 수 없는 악이야말로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근대의 기독교도들도 세계의 절반은 그것이 지배하는 영역이라 했다. 또한 고대 동양의 배사교도들은 그것을 마신상으로서 받들었다. 에이어브는 그들처럼 몸을 굽혀 숭배하지 않았다. 오히려 증오해야 할 흰고래에게 그 관념의 근원을 돌려 불구에 몸이면서 그에 대한 싸움에 덤벼들었다.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것, 언짢은 사태를 일으키는 모든 것, 사악을 담고 있는 모든 진실, 근고를 분쇄하고 뇌수를 굳게 하는 모든 것, 생명과 사상에 휘감기는 모든 음험한 악마성. 이런 모든 악이 미쳐버린 에이업에게는 모비딕이라는 분명한 실체로 나타나고 이를 향해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는 아담 이래 전 인류가 느낀 노여움과 미움의 모든 분량을 모조리 그 고래의 흰 혹에 쌓아 올리고는 자신이 화포이기나 한 것처럼 뜨거운 심장의 탄환을 전부 거기에 터뜨렸다. 그의 이 편집광적인 생각이 다리를 잘린 바로 그 순간부터 고조되었다고 생각하긴 어렵다. 단검을 휘둘러 괴물에 덤벼든 그때에는 다만 온몸에 가득 찬 증오의 격정이 발작하는 대로 몸을 맡겼다는 것뿐이었다. 또 때려 눕혀져서 다리가 날아간 때에도 다만 육체가 찢기는 아픔을 느꼈을 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격투의 결과로 귀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몇 달씩이나 오랜 나날을 그 통증을 벗삼아 해목 속에 누워서 한겨울의 찬바람이 울부짖는 황량한 파타고니아 곳으로 회항해야 했을 때 그의 찢긴 육체와 상처 입은 영혼이 서로 피를 뿜으며 뒤섞여서 끝내는 그를 미쳐버리게 만들었다. 이 격투가 있은 뒤 귀향길에서 결정적으로 그의 집념이 광기로 변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로 미루어 보더라도 거의 틀림없으리라 생각된다. 그 항해 도중에 그는 가끔 미쳐 날뛰었다고 하며 다리가 부러졌으면서도 그 강대한 가슴 속에는 놀랄만한 생명력이 살아있어서 일시적인 정신착란을 일으키면 한층 더 흥분했기 때문에 항해사들은 그를 단단히 묶어서 해목 속에서 날뛰게 내버려둔 채 항해했다고 한다. 그는 광인용 재킷을 걸친 채 모진 바람에 마구 흔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배도 조금 견디기 쉬운 바다로 들어가 미풍에 보조돛을 달고 조용한 열대의 파도를 헤치며 나아갔는데 이 무렵에는 모두들 에이어브 노인의 흩어진 마음도 케이프온의 큰 파도와 함께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 자신도 어두운 구멍에서 빠져나와 은혜로운 빛과 공기를 들이마셨다. 안색이 창백하긴 했어도 다시 침착한 얼굴로 차분히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항해사들은 이제 그의 광기가 진정이 된 줄 알고 신에게 감사를 드렸는데 뜻밖에도 에이어브의 심신의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계속 광기가 일고 있었다. 인간의 광기란 교활한 고양이 같은 것일 때가 많다. 다 나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만 좀 더 음험한 형태로 변화되어 간 것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른다. 에이어브의 흩어진 마음이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깊게 흐르고 있었음은 저 항상 가득히 철렁대는 허드슨 강이 북방의 고귀한 강이 되어 깊숙한 산악지대의 좁은 계곡을 흐르고 있었던 것과 같았다.
그러나 에이어브의 경우에는 좁은 계곡을 흐르던 집요한 물줄기가 그 노골적인 광기를 뒤에 남겨두지 않고 흐르고 있었다. 또 그 광기 속에서는 그의 천성인 위대한 지력이 조금도 쇠약해지지 않았다. 전에는 삶의 행위자였는데 이제는 삶의 도구가 되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부분적인 광란이 그의 멀쩡한 정신을 전면적으로 쳐들어가서 이를 점령하고 그 모든 포화를 자신의 미친 관역을 향해서 집중시킨 것이다. 따라서 에이어브는 그의 강력함을 잃기는커녕 제정신을 가졌던 예전에 타당하게 여겨지던 어떤 목적을 향해 쏟은 것보다도 몇천 배나 강한 힘을 갖고 그 목적을 향해 돌진하게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다. 더욱이 에이어브의 크고 깊고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설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깊은 것을 통속화하는 것은 헛된 일이며 모든 진실은 깊다. 그러면 고귀하고 슬픔에 찬 사람들이여, 지금 서 있는 담 위에 철책을 두른 끌루이니 박물관의 조망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곳을 떠나 저 광대한 로마 시대의 테르메스의 정각자를 찾아보기로 하자. 거기에는 인간이 지상에 지은 불가사의한 탑의 밑바닥 깊숙이 파묻히어 인간의 근원적인 위대함, 두려워해야 할 알짜배기가 수염에 덮여 앉아있다. 유물의 밑바닥에 묻혀 파편상을 옥좌로 하고 있는 고대. 위대한 신들은 부서진 옥좌를 가지고 사로잡힌 왕을 비웃고 왕은 카리아티드 같이 묵묵히 앉아서 그 얼어붙은 이마에 겹겹이 쌓인 주름을 떠받치고 있다. 긍지를 가지면서도 근심이 많은 저 왕에게 물어보라. 거기서 그대들의 조상을 볼 것이다. 그대 추방당한 고귀한 그대들을 낳으니 그 우물한 조상에게서만 영겁에 걸친 장대한 비밀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결국 에이어브의 마음속에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자신의 수단은 건전하지만 동기와 목적은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 사실을 말살할 수도 변경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오래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사람에게 자신의 실체를 감춰왔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그건 아직도 마찬가지였다. 이 은닉은 그의 감정에 기인한 것이지 견고한 의지에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그것을 감추는데 훌륭하게 성공했으므로 그가 낸터킷 해안의 뼈 다리로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가 몸에 받은 무시무시한 참회 때문에 뼈에 사무치도록 비관하고 있었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바다 위에서는 분명히 발광한 것 같다는 소문도 같은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 후 이번 피쿼드호의 항해에 나설 때까지 줄곧 그 얼굴에 묵직하게 드리워져 있던 깊은 우수의 빛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되었다. 또한 내가 살펴볼 때 사람들은 이런 어두운 징조가 있는데도 그를 이미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저 빈틈없는 섬사람 특유의 재빠른 계산으로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구나 고래잡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광인 같은 일을 거친 일을 해내는 데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어떤 치유되기 어려운 상념의 이빨에 꼼짝도 못하게 콱 찔려 몸은 잡아떼 끼우고 관념은 치료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모든 동물 중에도 가장 무서운 놈들을 향해 작사를 던지고 창을 휘두르는 역할이 다시 없이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또 어떤 이유로 몸이 그 일에 적당하지 못하게 되었어도 아랫사람들을 치켜 올리기도 하고 마구 야단을 치기도 하여 공격하게 하는 데는 더없이 유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정이 어찌 되었든 에이허브가 불타는 분노를 가슴속에 굳게 간직한 채 처음부터 이번 항해에 딴 일은 제쳐놓고 다만 흰고래를 쫓는다는 유일한 목적을 품고 나왔음은 분명하다. 만일 육지에 그의 예친구 중 한 사람이 이 비밀의 한 조각이라도 얼른 알아챌 수 있었다면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전율케 하는 이런 악마 같은 사나이에게서 배를 빼앗아가 버렸을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항해에서 이익을 올리는 것이고 조폐소에서 마구 흘러나오는 돈을 세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에이허브의 목적이란 대담무쌍하고 조금의 용서도 없는 괴이한 복수를 감행하는 일이었다. 즉 신도 두려워하지 않는 회색머리의 노인은 증오에 불타 욥의 큰 고래를 추적하려 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건달, 방랑자, 식인종들로 된 오합지졸이다. 더욱이 스타복의 덕성이나 도덕심도 이 상황에서는 무능했고 스티븐 넉살 좋고 쾌활했지만 일체 관심이 없고 무모할 뿐이었으며 플래스크는 지극히 평범하였으므로 그 잡동사니 집단의 정신적 지주가 될 만한 사람은 없었다. 선원들이 다 그 모양이었으니 에이허브의 편집광적인 복수를 돕기 위해 어떤 마성의 운명이 일부러 골라 뽑은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 노인의 분격에 기꺼이 응했는지, 어떻게 사람들의 정신이 악마의 주문에라도 걸린 것처럼 붙잡혀 에이허브와 조금도 다름없이 노여움에 떨며 흰고래는 우리의 참을 수 없는 원수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또 흰고래란 그들에게 무엇이며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 어떤 심경의 길을 따라 흰고래야말로 생의 대해를 유유히 돌아다니는 대악마다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심어지게 되었는지, 이런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의 열쇠는 나 이스마엘로서도 닿기 어려운 깊은 곳에 있었다. 우리 내부의 깊은 곳에서 일하는 광부가 있다고 칠 때 쉴 새 없이 놀리는 그 곡괭이의 흐릿한 소리에 의해 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거역하기 어려운 손에 끌리고 있다는 것을 누가 느끼지 않겠는가? 저남에 끌려가는 조각배 신세로 어떻게 항거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한 사람으로서는 다만 시간과 장소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그 고래를 만나기 위해 계속 달리다 보니 저 괴수 속에 아주 불길한 흉조를 아니 느낄 수가 없었다.